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미국 정부의 부채가 4년 전보다 약 1경 4,927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연방 예산을 모니터하는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채는 미국 GDP의 99%라고 하는데요. 10년 뒤에는 116%까지 치솟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습니다. 전날 댐 준공식에 참석한 라이시 대통령은 악천후 속에 비행을 하다가 산악지대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라이시 대통령은 과거 이란 내 반체제 인사숙청을 이끌었으며 히잡 시위에서 시위대를 유혈 진압하는 등 강경 보수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3대 석유 생산국 러시아가 국내 수요를 맞추기 위해 취했던 휘발유 수출 임시 금지 조치를 중단을 결정했다고 러시아 매체 RBC가 전했습니다. 매체는 러시아 에너지부가 3월 1일부터 시행된 휘발유 수출 임시 금지 조치는 국내 시장 포화 및 정유소 유지 보수 완료로 인해 중단될 것이라는 내용을 이번 주 초에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채시장의 벤치마크인 10년물 장기 국채금리가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은행이 추가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가 커지면서 장기금리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일본은행의 통화 정책에 따른 엔화와 국채금리의 변화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연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다우지수는 4만 포인트 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미국의 CPI 발표로 인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이 상승을 했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여러 가지 기대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는 어닝 서프라이즈로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와주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발표될 실적에 뭔가 약점이 보인다면 우리 시장에는 또 악재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은 어떤 자세를 취할지 이 부분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이번 주에는 FOMC 의사로 공개도 있는 만큼 연준 위원들의 공감대도 확인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도 저희 해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주요 이슈와 대응법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 뉴욕의 3대 지수 혼조세로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지표인 5년 만기 LPR은 연 3.95%로 3개월 연속 동결했고 신용기업대출의 금리 산정 지표인 1년 만기 LPR의 경우엔 지난해 8월 이후 같은 수준인 연 3.45%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간 기준 새벽 0시 30분에는 미국채 3개월물과 6개월물 입찰이 진행됩니다. 새벽 3시에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가, 오전 8시에는 라팔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가 연설할 예정입니다. 15시에는 독일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됩니다. 네, 오늘의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월요일은 어떤 마스터와 함께 하는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월요일은 선견 마스터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견 선생입니다. 주말간 편안히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번 주, 다음 주 벌써 2024년 5월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사로 또 있고요. 다음 주에 PC 발표도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현재 미장은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으면서 연일 고점을 일단은 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응 전략 어떻게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상세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매주 월요일마다 찾아와 주시는 성견 마스터님. 어려운 시황도 정말 쉽게 잘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늘 하루도 저희 혜선시대와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지식,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마스터님, 4월에 서울과 부산에서 또 방송인가요? 이제 강연회? 네, 강연회를 하셨는데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라고 네네. 들었습니다. 이번 6월에도 또 대전에서 강연회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4월의 내용과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는 건가요? 네, 사실은 2022년 이후로 최다 강연회를 제가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연회와 부산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에 대한 어떤 기술적 분석 그리고 차트 패턴에 관해서 좀 많이 설명드리는 굉장히 뜻깊은 그런 강연회였습니다. 사실 대전 강연회가 계획되어 있지는 않았는데 서울과 부산에서 워낙 반응이 좋아서 여러분들의 그런 격려로 다시 대전에서 6월 1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강연회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부산에서 강연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오셔서 새로운 내용,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으로 강연 들으실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차트의 기술 그리고 기술적 분석, 패턴 같은 경우에 제가 업그레이드를 했고요.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지금 시황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도 여러분들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돼서 다시 대전에서 6월 1일 날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강연회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6월에 대전에서 열리는 강연회는 4월에 열렸던 서울에서 부산 강연회와는 조금 또 다르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과 부산에서 참여하셨던 분들도 우리 대전에서 또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신다면 새로운 정보들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6월 1일입니다, 여러분. 6월 1일 오후 1시 반드시 캘린더에 박제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좋은 수익이 될 수 있는 정보들 많이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나스닥의 시세 차트와 더불어서 또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나스닥의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의 4만 포인트 돌파와 함께 상승을 했던 나스닥 선물 지수인데요. 오늘은 혼조세를 보이나 싶었습니다. 9시 54분쯤 18,643선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그래도 개장과 동시에 양봉을 연달아 보이면서 현재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시점에서는 10시 59분경에 18,753선까지 최고점을 찍었고요. 그 이후에 0.63% 정도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8,75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관련한 이슈 오늘은 두 가지 기사를 저희가 뽑아와 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기사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돌아온 골디락스의 S&P 5,600까지 가장 큰 리스크는 이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19일 마켓워치에 따르면 시장 전략가들은 미국의 통화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낮추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위험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유리한 환경이 갖춰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기대감에 또 다우 4만 포인트 시대가 열리기도 했겠죠. 그런데 이와 동시에 이 랠리를 탈선시킬 세 가지 리스크를 이 기사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리스크는 엔비디아의 실적 약세인데요. 월스트리트는 엔비디아의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0% 증가한 245억 달러가 달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다거나 주가 약세 조짐이 보이게 된다면 이것이 시장에는 또 안 좋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둘째 리스크는 경기 둔화인데요. 지난달 미국의 실업률은 소폭 오르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증가세로 돌아섰고 또 4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는 22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위축이 됐는데 이러한 지표들은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로 경착륙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리스크는 과열된 랠리가 되겠는데요. 채권과 주식시장이 모두 너무 뜨거워지면 시장에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또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두 번째 또 기사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두 번째 기사는 Soaring Debt and Deficit Causing Worrying About Threats to the Economy and Markets가 되겠습니다. 급증하는 부채와 적자로 인해서 경제와 시장에 대한 위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기사가 되겠는데요. 현재 연방정부의 부채는 34조 5천억 달러로 2020년 3월, 즉 4년 전보다 약 11조 달러가 증가를 했으며 이는 미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의 120% 이상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의회 예산국 12호에 따르면 정부 내 부채를 제외한 공공부채는 총 27조 4천만 달러로 미국 GDP의 99% 수준인데요. 10년 뒤에는 앞서 정보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다시피 116%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하고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라고 합니다. 또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올해 5.6%에서 10년 후에는 6.1%로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 적자 규모는 과거 세계대전이나 금융위기와 같은 이 경기 침체기에 나타났던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경제학자들은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회계 연도에만 벌써 부채에 따른 이자가 5,160억 달러, 약 700조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이자 비용의 상승으로 정부 지출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또 11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부 부채가 좀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기도 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이 비용 중에서도 사회보장과 메디컬 케어에 대한 지출인데 트럼프와 바이든 누가 당선이 되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개혁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골드만삭스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일단 첫 번째 기사부터 마스터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서 이 골디락스의 위협이 되는 리스크 세 가지에 대해서 기사는 짚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실적 약세, 그리고 경기 둔화, 과열된 랠리 이 세 가지를 지금 짚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리스크가 가장 좀 시장에 크게 작용할 거라고 보시나요? 개인적으로 제가 보는 건 어차피 여러분들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단기 매매, 단기 스펠링을 조금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이거 세 개를 조금 나눠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첫 번째,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실적이겠죠.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그때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움직이겠죠. 물론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거라는 예상은 누구나가 다 합니다만 우리 예상대로 항상 시장이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우리 해외 선물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 포지션 양방향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사항으로는 엔비디아가 사실은 실적에 따라서 그리고 하루하루 주가 변동에 따라서 선물의 가격도 조금 많이 달라지는 지수의 가격이 있죠.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수의 가격이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실적은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제 경기 둔화, 과열된 랠리라고 이제 설명을 이 기사에서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번과 3번 있죠? 경기 둔화와 랠리, 과열된 랠리 같은 경우에는 중기 이상의 것 혹은 아예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자, 두 번째 경기 둔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기 침체, 경기 둔화 조금 있다가 제가 또 경기 경착륙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 거지만 이게 사실은 단기간에 그죠? 우리가 내일 당장 아니면 지금 매매하는 시점에 당장 어떤 우리한테 이펙트를 끼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경기 둔화나 경착륙 이런 것들은 서서히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봐야 되는 거고 그 과열된 랠리라고 일단은 설명을 하는데 이게 이제 타이틀하고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조정을 받습니다. 과열이 됐죠. 그렇죠? 과열이 된 상황에서 조정을 받는 게 우리가 이제 조정도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현물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건강한 조정, 조금 더 상승을 하기 위한 전고점을 탈환하기 위한 건강한 조정이 있는 반면에 어떤 추세의 변환, 매수 쪽으로 가다가 매도 쪽으로 훅 빠져버리고 그 매도 방향이 어떤 추세가 아닌 이런 추세의 전환 두 가지를 우리가 일단 놓고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의 과도한 랠리에 대한 조정은요 건강한 조정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는 사실상은 좀 모순된 거다. 왜? 계속 오르는 종목 없고요. 계속 내리는 종목 없습니다.
항상 눌림을 주고 조정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한 랠리로 인해서 어떤 지금 상승장에 찬물을 끼얹는다라는 건 조금 어폐가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자 엔비디아 정리를 해드리자면 엔비디아 실적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한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전을 하시는 분들은 매매 포인트가 될 것이고 경기 네, 내일이라도 바로. 아, 20일 실적 발표 이전에요? 네네. 이전에라도 지금 일단은 뭔가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나스닥을 좀 보면 거의 전고점을 탈환하려고 일봉상으로 좀 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예를 들면 매매에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전 매매에 중요한 것은 지금이에요. 뭐 하루 있다가 이틀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고 있고 HTS를 켜고 계시면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걸로 접근하시면 되고 나머지 것은 뭐 경기 둔화나 경착륙 이런 것들은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일단 이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된 이슈를 여러분들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는 혼자서 대응하고 분석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내일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또 진행을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전과 오후 두 번에 나누어서 또 해 주시는데요. 오전은 10시 10분 그리고 오후는 9시 20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억을 하셔서 마스터님과 함께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미국 경제가 경착륙을 하게 된다면 금리 인하는 조금 더 빠르게 이루어지겠지만 이게 경기에는 악재가 되지 않을까, 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강조를 드렸던 내용인데 경착륙을 한다고 해서 악재라고 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보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잠깐 PDP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조금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게 경기 사이클인데요. 그냥 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던 경기 사이클을 일단은 쭉 보면 여기죠. 지금 경기 사이클은 1번, 2번, 3번, 4번만 알면 된다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강조를 드리죠. 1번, 2번, 3번 그리고 4번만 아시면 여러분 경기 사이클에 관해서는 다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1번은 뭡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서 금리를 인상시켜서 이 곡선을 인플레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는 시기. 2번은 뭡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으로 뭡니까? 실업률이 높아진다. 일단은 실업률이 높아진다라고 제가 할게요.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기업들이 살기 어려워질 때 여기에서 뭐를 한다? 피벗을 합니다. 이 피벗이 뭡니까? 금리 인하다. 금리 인하를 하면서 어떻게 돼요? 3번 리커버리. 회복 시장이라고 부르는 경기가 회복되는 리커버리 시장으로 오고 4번이 어떻게 되죠? 회복 시장에서 다시 경기 부흥기가 옵니다. 경기 부흥기가 오기 때문에 경기 부흥기가 좀 오래되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발생을 해서 뭡니까? 여기에서 1번 커브로 가고 2번 커브로 가고 3번 커브로 가는 거죠. 이게 경기 사이클이고 여러분들은 1, 2, 3, 4만 아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게 사실은 언론 그리고 페드 그리고 경제학자들 이 세 부류가 전부 다 이제 예상이 다르죠. 좀 클래식하게 본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경기 사이클을 굉장히 클래식하게 보는 타입이기는 한데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이 와야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서 피벗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일단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잡히지 않은 상태예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페드에서 얘기하는 2%가 아니라요. 지금 3%대 중반입니다. 그죠? 3%대 중반이에요. 여기에서 3% 중반에서 2%로 2.0%로 내리기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진짜 고통의 시간이거든요. 이거 없이 금리 인하를 해버린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플레이션 또 올라요.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경착륙하는 시그널이 지금 조금은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저번 달부터 경기가 경착륙할 거라는 시그널이 조금 보이고 있다. 그럼 뭡니까? 경기가 경착륙을 해야 어떻게 돼요? 이게 빨라지는 겁니다.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빨라지는 건 맞아요.
그리고 뭡니까? 금리 인하의 시점이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지겠죠. 경착륙을 하기 때문에. 실업률은 높아질 것이고요. 고용은 낮아질 겁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빠른 만큼 뭡니까? 이 뒤에 가는 리커버리, 회복의 시간도 더 빨리 간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왜? 이게 빨라지면 인하의 시점이 빨라질 것이고 어떻게 된다? 회복 시장의 시간도 빨라질 겁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사에서 보실 때 경착륙,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게 경기에 꼭 안 좋다라고 그렇게 명제를 내리실 필요는 전혀 없다. 시간이 땡겨지는 만큼 리커버리의 시간도 땡겨지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이거를 이제 거의 명제로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2년 동안 금리 인상 2022년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경기 경착륙의 신호가 온다라는 게 긍정적인,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긍정적인 어떤 시그널이 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쭉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마스터님이 항상 금리 인하의 시기를 2025년 1월로 예상을 하시잖아요. 근데 경착륙을 하게 되면 그 전으로 더 앞당겨질 수 있겠네요. 요거는 네. 제가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경착륙을 여러분 경기 침체 선언이라고 일단 우리 가정을 해보면 자, 제가 이제 2025년 1분기 정도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난 50년 동안의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해답은 뭐죠? 금리 중단 후 약 15개월 정도 있다가 경기 침체를 선언한다라는 게 지금까지 50년간 미국 경제 데이터입니다. 자, 그러면 금리 중단 언제 했습니까, 여러분? 2023년 중반에 했어요. 여기에서 1년 반 더 해보세요. 2025년 1분기입니다. 이게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항상 데이터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1분기에 경기 침체다 선언을 만약에 하면, 앵커님이 질문 주신 게, 자, 근데 이거를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2025년 예를 들어서 1월에 경기 침체다라고 선언을 하면 2025년 1월부터 경기 침체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2025년 1월에 우리가 봤더니 2024년 예를 들어서 2024년 8월부터 경기 침체에 들어갔었다라는 걸 25년 1월 정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다. 자, 예를 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2024년 6월 달에 미국 경제국이 경기 침체를 오피셜로 선언을 하면 2024년 6월에 선언했던 그때부터 경기 침체가 아니라 그 6개월 전, 약 6개월 전, 2024년 1월, 2023년 12월부터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에 빠져들었다라는 걸 이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차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경착륙이 온다라는 거는 미래의 일이지만 지금부터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졌다라고 2025년 1월 1분기에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시간의 사이클을 여러분들이 조금 잘 아셔야 되고요. 이거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이 설명 조금 복잡할 건데 제가 주말 특강이나 강연회나 이런 때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제 방송 꾸준히 좀 잘 들어주시고 많이 들어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제가 종종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착륙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 그리고 경착륙이 나오기 전에, 이 시그널이 오기 전에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시간의 사이클을 우리가 이해하면 될지, 이런 부분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또 두 번째 기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이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와 적자로 인해서 경제와 시장에 좀
타격이 있을 것 같다,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 기사에는 부채 증가로 인해서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 주식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미국의 부채 증가랑 또 왜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는 건지 이런 관계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요것도 제가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여러분들 차트 보실 게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뭐 지표도 없고 시장도 굉장히 좀 느리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이나 이런 여러분들이 스터디 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을 여러분들한테 스터디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고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자, 지금 질문이 뭐냐면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 주식 시장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면 부채 증가가 왜 채권 수익률 상승을 야기하냐? 자, 미국의 부채 증가, 그렇죠? 증가가 왜 채권 수익률의 상승을 야기하느냐? 요게 이제 질문이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 정부 부채 요즘에 기사에 굉장히 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 부채는 3년 전부터 굉장히 많아졌고,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때부터 수직 상승을 했어요. 미국의 부채가. 부채가 많으면 좋지 않아요. 당연히. 미국도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해를 하시려면 제 채권 강의를 일단은 들으시면 되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채권 강의. 제가 일목요연하게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채권의 가격과 채권 금리죠. 이자율, 그 다음에 채권 수익률과 금리는 양의 관계, 가격은 음의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거를 뭡니까? 그냥 채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모형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채권과 채권의 가격, 채권 금리, 채권 수익률은 끝나는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미국의 정부의 부채가 늘어나요. 미국 정부의 부채가 늘어난다. 자, 미국 정부의 부채가 어떤 프로세스로 늘어날까요, 여러분? 미국이 빚을 집니다. 자, 미국이란 나라, 한국이란 나라 다 똑같거든요. 정부는요, 돈이 필요해요. 왜? 정부도 돈을 대서 사업을 해서 그거를 민간 기업 그리고 민간에게 내려보내야 돼요. 그래야 돈이 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도 뭐예요? 자기네들 쓸 돈이 필요한데 정부는 돈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돈이 없습니다. 혹자들은 무슨 한국은행 금고에 돈을 쌓아놓고 정부가 거기서 돈을 빼서 쓰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는 돈을 어떻게 만드냐면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만듭니다. 정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나라 국자를 써서 국채라고 부르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 부채가 는다라는 거는 무슨 프로세스죠? 국채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부채가 드는 거예요. 그렇죠? 국채를 많이 찍어냅니다. 채권을 많이 찍어내요. 자, 시중에 있는 채권이 이 정도인데 채권을 더 찍어냅니다. 그래서 채권이 이 정도가 됐어요. 채권의 공급이 늘어났죠. 그죠? 자, 채권의 공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에 있어서 수요 공급 법칙에 의해서 채권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해되시죠? 공급이 늘어나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요. 자, 그러면 여기에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채권 가격이 여기에 있었는데 채권 가격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채권 가격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채권의 금리와 채권 수익률은 이만큼 어떻게 돼요? 늘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뭡니까? 미국의 부채가 늘어나면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게 된다. 여기에서 답을 도출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정부는 돈이 없다. 그래서 정부가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가 국채를 찍어내야 되고 국채를 찍어내면 국채에 대한 공급이 높아져서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고 국채의 가격이 하락하면 국채 수익률이 늘어난다. 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기사 말고 제가 한 발자국만 더 나가겠습니다. 자, 채권의 수익률, 채권 금리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냐? 요것도 제가 제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미국도 부채를 져요. 자,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됩니다. 우리가 대출받아서 원금과 이자 갚는 방식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원금과 이자를 갚는 방식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대출을 받을 때 금리의 영향을 받죠. 은행 금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죠? 미국의 부채, 채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제가 그냥 한마디로 답을 드리면 미국의 국채는 어디에 영향을 받냐? 미 10년물 금리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따라서 보세요. 미국 부채가 늘어나요. 근데 10년물 금리에 따라서 미국이 한 해에 부채 비용, 그러니까 부채에 대한 이자죠. 이자를 내는 게 왔다 갔다 한다. 근데 뭐예요? 부채가 늘어나면 채권의 금리가 높아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부채가 올라갈수록 채권 수익률이 높아지고 채권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미국은 부채가 늘면 늘수록 1년에 내야 되는 이자도 그만큼 굉장히 커진다라는 결론까지 여러분들이 도출하시면 지금 미국의 부채가 굉장히 과다하다는 기사가 계속 겨울 때까지 나올 겁니다. 셧다운 문제 때문에 그러거든요. 추후에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셧다운 문제까지 12월, 그러니까 항상 겨울에 이제 이슈가 되기 때문에 12월까지 기본적 분석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데 제 강의 한 3-4번 정도만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동료분들한테 설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일단 해드리니까 이것도 많이 제 강의 많이 좀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부채와 국채 금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해외 선물계의 일타 강사님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일타 강사님을 직접 실물로 뵙고 또 여러분들 무료로 오프라인 강연회에서 다양한 정보들, 지식들 흡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6월 1일 오후 1시부터 대전에서 우리 오프라인 강연회를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셨다가 체크하시고 우리 마스터님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들어주셨네요. 왜 매수 사인을 지금 주셨을까요? 단타 전략은 사실은 매수는 아니고요. 단타 네. 전략은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약속의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지금 10시 반에 뉴욕장 개장하고 지났기 때문에 네. 새벽 2시 이후, 그러니까 새벽 2시 이후면은 미국이 점심시간이거든요. 점심 먹고 이제 오후장을 보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현물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현물도 어떻게 됩니까? 9시 전후가 가장 활발하잖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똑같습니다. 뉴욕장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개장하고 나서 이제 거래량 터지고 나중에 이제 오후 시간, 점심 먹고 오후 시간이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2시 이후거든요. 그래서 한 새벽 2시 이후에 여러분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차피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크게 자리나 이런 거 잡아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추세만 보시면 돼요. 자, 저번 주에 제가 일단은 그어드린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일목선에서 놀 것이다. 그죠? 일목선 18,300 라인 요 정도. 그리고 17,980 라인 요 정도. 일목 안에서 놀다가 어떻게 됩니까? CPI 발표 나는 거 보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판단하고 그때 추세가 터질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CPI가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고 낮게 나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쪽으로 18,320 라인 딛고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전고 라인을 일단은 뚫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여러분 예상되는 건 옆으로 일단은 기면서 그죠? 옆으로 박스 횡보를 하면서 눌림 주면서 다시 전고 라인을 치는 이런 시나리오가 아직은 가장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일단은 하시는 분들은 매수 방향을 보시는 게 그래도 추세를 따라가는 길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스닥 선물은 중장기적으로 매수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크루드 오일 현재 시세와 그리고 또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현재 차트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란 대통령 사망 소식과 함께 오일 가격에 타격이 오나 싶었는데요. 10시 9분경에 78.76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지만 그 이후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11시 8분경에는 80달러 윗선으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조금 혼조세를 보이면서 현재는 0.2% 정도 상승을 한 79.75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크루드 오일의 전략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들어주셨네요. 네. 왜 크루드 오일은 관망일까요? 오늘은 일단은 관망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추세가 지금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면 네. 추세가 조금 터지기는 했어요. 아까 뉴욕장 시작하면서 위쪽으로 조금 터지기는 했는데, 자, 일봉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눌림 받고 내려오고 있죠. 일봉상으로 일단은 보면 박스입니다. 이 박스가 지금 어디에서 형성이 돼 있느냐? 여기 저 21선 요 80.10달러 요 정도 하고 요 정도 지금 좀 타이트하게 보겠습니다. 77.80달러, 80.10달러에서 77.81, 77.80 정도, 한 뭐 230틱 정도 되죠? 230틱 사이에서 지금 박스장 형성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눌림을 일단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보시면 이 캔들이 5일선과 21선을 막고 지금 여기에서 일단 횡보를 지금 타고 있거든요. 횡보를 타고 있으니까 요거는 이평선 세 개를 일단 보셔야 돼요. 제가 그어드리겠습니다. 80.10, 그 다음에 하단 라인 77.81, 그리고 일목선입니다. 79.60 정도 되네요. 예, 79.60 정도. 여기에서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고, 상단과 이 하단을 어떻게 뚫으냐. 나스닥하고 사실은 똑같거든요. 나스닥 잠깐 보면 나스닥도 제가 일목 안에서 놀다가 뭡니까? 어떤 이슈로 인해서 위로 가든지 아래로, 위로 가서 저항 라인 뚫고 지지를 받아서 위로 가든지, 아니면 뭡니까? 밑으로 지지 라인 뚫고 저항을 받든지, 이 두 가지라고 일주일 전에 그어드렸고, 뭡니까? 위쪽으로 가는 모습 일단 보이죠? 5일도 사실은 기술적 분석은 똑같아요. 크게 보면 80.10과 77.80 요 안, 그리고 작게 보면 79.60 요 라인까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방향성을 잡을 것이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위쪽으로 갈 가능성도 굉장히 좀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목이죠. 일목 79.60을 일단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79.60을 지지하면 그 다음 라인 80.10을 뚫고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다음 라인, 여기죠. 다음 라인까지 일단은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월요일이기 때문에 이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횡보와 박스장이 있지 않는 이상은 이번 주 일단은 판가름이 날 겁니다. 어차피 내일도 제가 공개 방송 있기 때문에 내일 오전, 오후 공개 방송 일단 하면서 5일도 자리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큰 라인은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기술적인 분석과 함께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인 주셨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에 대한 시세와 그리고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지금 현재 차트 보시도록 할 텐데요. 골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장 전 9시 42분에 밑으로 긴 꼬리를 달면서 2,411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정배열을 보여주면서 11시 1분경에는 2,425선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양봉과 음봉을 번갈아 보여주면서 현재 2,417선에서 2,428선 가운데에서 박스권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0.14% 강보합권에서 2,420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골드에 대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과연 어떤 전략을 주실지 궁금한데요. 준비해 주시고 하나, 둘, 셋, 빠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왜 매수? 일단 요거에 네. 대한 전제 조건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네. 단기 지금 당장 관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골든 타임이 지났거든요. 네네. 매매를 하실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스탑을 하시는 게 맞고요. 분봉상으로 보면 이게 이제 7시죠. 7시부터 계속 매도로 떨어졌는데 지금은 횡보 박스를 일단은 좀 그리기 때문에 매매를 안 하시는 게 낫고, 일봉상 보면 여러분, 일봉상 쭉 볼게요. 일봉상 보면 이거 매수죠. 그렇죠? 이거를 이제 매도라고 하실 분들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위에서 뭔가 뭐 고점 매도 저점 매수를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추세 따라 가는 겁니다. 물론 오늘 이 봉이 굉장히 좀 중요한 봉이기는 합니다. 여기에서도 뭡니까? 고점 찍고 신고점 찍고 이제 쭉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눌림 조정을 줬는데, 이 봉도 만약에 음봉으로 끝난다라고 하면 눌림 조정을 조금 줄 여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눌림 조정을 굉장히 좀 줄 여지가 많은 봉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는 매수 방향이다. 왜냐? 이평선도 정배열이 돼 있고 밑에
일목의 상단도 일단은 고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방향이 조금 유리하다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3,000달러는 모르겠지만 나스닥도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10,000포인트를 넘을 거라고 10,000포인트가 꿈의 포인트였거든요. 예, 꿈의 포인트였습니다. 뭐 골드도 3,000포인트 못 가라는 법은 없지만 2,700에서 2,800 정도는 아마 나스닥 동반 상승과 함께 좀 뚫어줄 거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일단 보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 정도 일단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정방향 매매 하셔야 되고요. 추세 매매 하시라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골드 중장기적으로 매수 방향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점에서 골드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사인을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격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또 대응법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아마 혼자서 대응하시기에는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성견 마스터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바로 내일이죠. 오전 10시 10분과 오후 9시 20분 무려 2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서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도와주신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꼭 체크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자리도 이제 자리를 하실 건데요. 6월 1일 날 오후 1시입니다. 6월 1일 오후 1시에 대전에서 우리 성견 마스터님과 직접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견 마스터님의 매매 일지와 해선시대 참여 방법 보고 오시겠습니다. 네, 해외 선물 1타 강사 성견 마스터님께서 또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항생 관련 강의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면서 일단 항생으로 또 설명을 수익 많이 내셨잖아요. 네. 마스터님. 그 네. 오늘 조금 어려움을 겪긴 했습니다만 네. 항생은 일단은 제 대표 종목인데 항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조금 많지만 항생을 하시는 분들도 요즘엔 좀 굉장히 많거든요. 자, 근데 여기 보이시는 차트는 제가 기존에 여기 서울경제에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공개 방송 내일 있는데요. 내일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보실 수 있는 제 차트입니다. 제 차트고 지금 항생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장이 조금 이제 소위 얘기해서 좀 지저분한 장이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흔들고요. 횡보 박스 많이 칩니다. 그리고 컷도 많이 주고 그런 와중에 일단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아셔야 될 건 뭐냐면 10시 15분 10시 15분에 항생 프리장 시작해서 10시 30분 중국 본장을 합니다. 30분 중국 본장까지 굉장히 좀 많이 흔들어요,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흔들고 플러스 뭡니까? 10분, 20분가량 어떤 추세 없이 그냥 흔드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은데 자, 이 흔드는 구간을 다 견뎌내고 우리가 매매를 할 수 있는 구간이 바로 11시 구간입니다. 11시 구간인데 요거 보이시는 차트는 제가 방송상에서 쓰는 차트이고 요 수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뭐 예를 들면 이거죠. 매도 신호 종가. 그러니까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에 그냥 여러분들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거 내일 공개 방송 참여하시는 분들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11시 전후에 나오는 성견 차트의 11시 전후에 나오는 항생 신호만 따라가시면 일단은 수익권이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자 11시에 여기 매도 신호 어디 나왔습니까? 19,472 매도 치셔서 472니까 140틱 정도, 130틱에서 140틱 정도 쭉 내려가는 거 일단 보이시죠? 네, 이런 것들. 그리고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도 좀 해드리고
서울하고 부산 강연회 때 보여드린 차트 그리고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답을 드린 차트입니다. 그래서 대전 강연회에서도 일단은 요거 하나 해드릴 거고요. 플러스 그러니까 서울이랑 부산 강연회 안 오신 분들은 이거 보시려고 대전 오셔도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로도 대전 오시는 거 충분하고 서울하고 대전 오셨던 분들 뭐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서울하고 대전 오셨던 분들도 제가 플러스 알파를 드릴 거, 서울하고 부산 오셨던 분들도 제가 대전에서 플러스 알파를 드릴 예정이니까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시 전후 신호만 들어가시면 돼요. 11시 전후 신호만 들어가시면 됩니다. 요거죠? 매수 신호입니다. 매수 신호 종가 진입하셔서 그냥 양껏 드시면 됩니다. 제가 항상 답을 알려드립니다. 어저께 주말 특강에서도 일단은 해드렸던 방송이니까 궁금하시면 내일 또 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11시 전후 신호죠. 지금 여기 매도 신호 보이시죠? 예, 매도 신호.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 진입. 또 넘어갔네요. 죄송합니다. 음봉의 매도 신호, 종가에 그냥 진입을 일단은 하시면 되고요. 자, 음봉 나왔고요. 음봉 나왔고 뭡니까? 음봉의 종가. 여기죠? 여기에 그냥 매도 때리시면 됩니다. 19,147. 이네요. 19,147에 매도 치셔서 뭡니까? 여기까지 81까지 약 67틱 수익권이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8년간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거를 강연회 때 서울과 부산 두 가지 강연회 때 제가 공개를 해드렸고 이번 대전에서도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다. 자, 10시 48분에 뭡니까? 매수 신호 나왔죠? 그래서 그냥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 초보님들이라고 하셔도 양봉의 매수 신호 종가에만 진입하시면 된다는 로직만 여러분들이 쓰시면 누구라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항생 관련해서 이번 강연에서 설명을 쭉 드릴 거고요.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이번 주 주요 지표들만 조금 짚고 넘어가 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지표는 이제 목요일이라고 일단은 볼 수가 있죠. 21시 30분에 신규 실업 수당 건수, 그렇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45분하고 23시에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하고 신규 주택 판매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팁 드릴게요.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넘어가시면 굉장히 힘듭니다. 매매가 굉장히 많이 흔들 겁니다. 목요일은요 21시 30분 여기에 승부를 일단은 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내일 오전에 제가 공개 방송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마스터님께서 또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마스터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귀에 쏙쏙 들어와서 더 이제 해외 선물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아마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선견 마스터님과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습니다. 보다 가까이에서 채팅을 통해서 또 이야기 나누실 수 있는 방법 바로 내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전 10시 10분 그리고 오후 9시 20분 두 차례에 걸쳐서 무료로 또 공개 방송을 진행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일 날 오후 1시에 대전에서 여러분들과 직접 만나시는 시간도 지금 기획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지난번 4월 강연회 때 이야기해 주셨던 부분이 아니라 조금 더 새로운 부분들 여러분들께 전수를 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번 강연에도 놓치지 말고 꼭 한번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쉽지만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한번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곡점이 됐던 CPI 발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보여주기도 했고 또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매수 전략이 유리해 보인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 오일은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하시는 게 좋겠고 77.80에서 80.10달러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일목균형표 상으로 봤을 때 79.60달러 지지 시 80.10달러도 돌파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79.60달러를 지지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골드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보고 매수를 했을 시 2,700에서 2,800달러 도달도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고 짚어주셨습니다.
네, 해선시대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오늘의 핵심을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서울경제TV와 해선시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그리고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